올해 한국 시장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바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입니다. 사모펀드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매우 공격적으로 지분을 사모으고 있다. 고려아연 주주들에게는 최고의 사건이었고요. 단지 경영권 분쟁 상황 그 덕분에 고려아연 주가는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모펀드의 경영권 분쟁 참여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장면은 왠지 한국 시장에서 자주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SM도 경영권 분쟁으로 급등을 했던 회사고요. 그때도 사모펀드가 개입을 했었죠. 고려아연 분쟁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고려아연 집안과 영풍 집안은 원래 동업자였습니다. 큰 문제 없이 75년간 동업을 해왔는데 세대 교체가 일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덩달아 경영권 분쟁도 일어나게 된 것이고 장사를 잘 못하는 영풍 쪽에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를 이 경영권 분쟁에 참여를 시킨 것이고 동시에 고려아연 지분 절반을 MBK 파트너스에 넘깁니다. MBK 파트너스는 이게 웬 떡이냐 싶었을 것이고 사모펀드의 그 숨겨왔던 이빨이 드러나는 계기가 된 것이고요. 고려아연 측도 위기를 느낀 나머지 글로벌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과 미국계 사모펀드인 KKR을 참여시켜서 방어 전략을 강화하였다. 결국 고려아연을 놓고 거대 사모펀드들이 이제 주요 플레이어가 된 그런 그림이고요. 사모펀드들은 공격적으로 지분을 모으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하였으며 원래 고려아연 주인들은 고래 싸움에서 새우가 된 그런 느낌이 된 겁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MBK 파트너스와 영풍연합이 38% 지분을 모았고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 측이 35%를 모았습니다. 양쪽이 다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약 7.8%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결정이 중요할 것 같고 올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에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될 거라고 합니다. 고려아연 분쟁의 승자 여부를 떠나서 사모펀드의 새로운 모습이 공격적인 인수를 넘어서 재벌 기업의 경영권을 적극적으로 차지하려는 움직임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현재라는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사모펀드 입장에서 기회가 매우 풍부하다고 느끼는 그런 시기인 것이고 사모펀드마다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서 기회의 의미는 재벌 체제가 와해되고 있는 이 부분이 좋은 기회로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시장의 재반 환경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재벌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재벌 체제가 와해되는 계기는 바로 세대 교체입니다. 재벌 3세 혹은 4세로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서 빈틈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빈틈은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이 발견이 되겠죠.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거나 기형적인 재벌의 지배구조 같은 오너 리스크 혹은 사법 리스크 같은 그 빈틈을 노리고 사모펀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가족 소유 재벌 구조가 바로 사모펀드의 중요한 공략 대상이 되는 것이고 MBK 파트너스 같은 대형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재벌보다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경합에서 승리만 한다면 뒤따르는 엄청난 보상이 재벌과 분쟁에 대한 당위로서 충분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SK그룹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회사인데 지주사 지분 일부를 소유하면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이 지주사의 최대 주주가 되면은 SK 하이닉스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영국의 해치펀드가 실제로 SK 스퀘어의 지분을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SK 스퀘어의 시총이 11조 원인데 SK 하이닉스 지분의 20%를 가지고 있고 하이닉스 지분 가치만 27조 5천억이라는 겁니다. 이 영국계 헤지펀드는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고요. 현재 SK 스퀘어의 10대 주주로 등극을 하였는데 계속해서 지분을 모으는 중이다.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언제 어떻게 다른 세력과 연합을 해서 경영권 분쟁으로 발전하게 될지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SK그룹은 과거 2003년에도 최대 주주의 낮은 지분을 노린 글로벌 투자사 소버린의 적대적 M&A 공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너무나도 재미가 있는 게 그 당시에 의결권 대결까지 갔었는데 SK 최대 주주의 지분이 14% 내외였고 소버린이 14.99%로 공격하는 입장인 소버린의 지분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K가 승리를 했습니다. SK가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소액 주주들의 애국심 덕분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이 애국심이 과연 2024년에도 존재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SK라는 기업은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 걸로 유명한 회사라는 거죠. 예전에 F킬라에서도 방송을 했던 내용인데 개인 투자들을 지옥으로 보낸 종목 중에 하나가 물적 분할로 떼어낸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덕분에 SK 케미칼 주가는 완전히 폭락을 했고요. 어쨌든 소버리는 경영권을 차지하진 못했지만 5배가 넘는 경이적인 수익을 거두고 국장에서 물러났다라고 합니다. 고려 아연의 경영권 분쟁 이전에도 MBK 파트너스는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발발했던 한국엔 컴퍼니의 주식 공개 매수를 시도한 바가 있었고 경영권 확보는 실패했지만 MBK 파트너스의 방향성을 알린 신호탄이 바로 한국의 컴퍼니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MBK 파트너스는 하필 지금 이 순간 재벌들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 사모펀드가 재벌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 사모펀드의 힘이 더 세졌기 때문입니다. 사모펀드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게 이제 가장 큰 힘이다. 반면에 재벌은 소비자, 거래업체, 직원들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것이 사모펀드와 재벌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벌의 경우는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도 있고 사업 영위가 목적이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모펀드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특성의 예를 들어보면 사모펀드는 필요에 따라서 부채 비율을 임의로 올려서 기업을 파산시킬 수도 있고 주요 자산을 팔아치우는데도 자유롭고 또 직원들을 순식간에 해고를 시킨다든지 퇴직금을 떨어내기 위해서 파산을 시킴과 동시에 공적 부담으로 떠넘기는 일도 과감하게 벌일 수 있는 게 바로 사모펀드이고 고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전략을 구사하는 데 자유롭고 또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것이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사모펀드가 재벌보다 유리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기업을 파산시키는데 자유롭다는 것이 사모펀드가 해결사로서 꼭 필요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시장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요양원, 민간 교도소처럼 책임감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져도 정리를 못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모펀드가 나서서 해결사 역할을 맡는다라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가령 소송이나 노동쟁의, 집단 항의 같은 리스크 때문에 기업가들은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영역에 있어서 사모펀드가 나서서 과감하게 파산을 시키고 또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이 사모펀드만의 능력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높은 수익을 창출할 때까지만 경영을 하다가 시장 상황이 바뀌면 쉽게 파산 혹은 청산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사모펀드가 가진 대단한 무기이자 사모펀드 당사자들이 말하는 고수익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요약을 하면은 사모펀드는 직원들의 퇴직금 같은 사회적 책임보다는 이익에 우선시하는 전략을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사냥꾼이라는 비판이나 도덕적인 문제의식이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것이 바로 사모펀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감시를 해야 되는 대상인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공직자들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은 반드시 공개를 해야만 한다. 공기업이 민영화가 된 사례를 보면은 사모펀드가 수도나 전기 혹은 대중교통 사업을 인수한 뒤에 품질을 낮춰버리고 가격은 올려버리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시민이나 소비자들의 입장보다는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수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국가를 막론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비극적인 결과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반면에 재벌들은 오너의 입장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라는 제약을 무시할 수가 없고 효율적인 수익 추구의 관점에서 보면 사모펀드가 재벌을 능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동성이 적은 자산의 사업을 가진 오너 입장에서 사업이 활발하지도 않고 오래되었음에도 해체하거나 효율적으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사업의 정체성과 그 책임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익이 되는 옵션을 과감하게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죠. 반면에 사모펀드에게 이런 결정은 너무나도 손쉽다라는 거죠. 결국 오너가 정리를 결심한다면 사모펀드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 피를 묻힐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모펀드는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맡은 것이기 때문에 또 고수익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또 고수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골치 아픔을 해결하는 데서 나오는 이익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해결사라는 거죠. 사모펀드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자금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큰 사모펀드랑 작은 사모펀드는 아예 노는 물부터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스케일이 너무 커서 아무나 끼어들 수 없는 빅 사이즈 딜에 대해서 사모펀드는 처리할 수 있는 그 자금 규모가 되고, 큰 덩어리를 싸게 산 뒤에 몸값을 제대로 만들거나 또 포장을 해서 좋은 시장 가격을 만들어 팔면은 큰 이익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미국에서 금융 위기가 터졌을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즉 주택담보대출 사태였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완전히 침체가 되었었는데, 이때 블랙스톤 사모펀드가 자본력으로 불량 주택 모기지를 특혜적 조건으로 매우 싼 값에 인수를 해버렸고, 결국 주택 시장이 회복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위험한 상품을 엄청 싸게 사서 좋은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주택을 인수할 수 있었던 블랙스톤의 자금력이 이런 큰 수익을 가능하게 했던 원천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블랙스톤은 100억 달러를 투자해서 5만 채 이상의 주택을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미국 주택시장이 사모펀드 덕분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한 사례고요. 결론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의 지배적 조직 형태는 재벌이나 기업가가 아닌 사모펀드라는 겁니다. 사모펀드의 목적은 경영을 영구히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든 부동산이든 상품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익의 극대화가 목표고요. 또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수익 극대화가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부동산 산업이나 거주의 목적으로 집을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모펀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목적 속에는 늘 위험이 내재가 되어 있다. 탐욕과 연결되는 것이고, 헐값에 산 가치 없는 자산의 경우에도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팔아치운다라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 투자자들이 속을 수가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실패한 프로젝트를 투자자들에게 은폐를 시키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사모펀드들끼리 미리 사고 파는 짓을 해서 실패의 기록을 숨기고 본래의 모습을 희석시킨다라는 건데, 이 과정에서 복잡한 구조의 증권화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 전문 용어로 시큐리티제이션이라고 하고 복잡하게 섞어버리는 작업인 거죠. 그 누구도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형태가 돼버리고 증권의 파생을 또 파생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위험한 증권으로 거듭나게 된다. 사모펀드의 거래에는 이런 폭탄이 필연적으로 숨어 있다라는 것이고, 이 폭탄은 언제 터질지 알 수가 없다. 무조건 헐값에만 사려고 하고 팔 때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부도덕함이라는 수식어는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전당포에 맡겨진 물건이 세탁을 거쳐서 명품관에서 판매가 되며 소비자가 그것을 사게 되면은 종종 포장만 그럴싸한 가치 없는 상품이 팔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당포로 넘어가는 최후의 상황까지 온 상품이 전부 다 멀쩡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멀쩡하지 않더라도 사모펀드는 판매를 시도한다는 겁니다. 결국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사모펀드의 리스크의 핵심은 공모펀드랑 비교했을 때 제약이 적다라는 겁니다. 제약이 적다 보니까 수익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략이 자유롭고, 즉 사고 터질 확률도 높다라는 거죠.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제약 없이 마음껏 수익을 내보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바로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와 원금 회수 외에 플러스 알파의 고수익을 기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경영에 관여하고 문제 해결까지 사모펀드가 담당하려고 행동주의가 되어가는 것이 현재 한국의 사모펀드들의 모습입니다. 경영이 불가해진 사업,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기업, 평판이 안 좋아진 재벌,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꼼수 부리는 오너. 앞으로도 사모펀드에게 좋은 타겟이 될 것이고, 재벌의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바로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 한국 경제의 지배자가 바뀔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참고로 미국에서는 이미 50년 전에 기업가와 투자자의 대결 구도가 존재하였고, 지금의 미국은 이른바 컴퍼니맨의 시대는 지나갔고 논 컴퍼니맨이 주인공이 돼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컴퍼니맨은 회사에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고, 한국으로 치면 재벌인 것이고, 논 컴퍼니맨은 투자자에게만 충성을 하는 사람인 거죠. 여기서는 사모펀드라는 거죠. 대한민국 논 컴퍼니맨 시대의 첫 테이프를 끄는 것이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김병주 회장은 진심으로 뒤에서 돈을 대주는 투자자들에게만 충성을 하며 급기야 대기업 경영권을 위한 전쟁을 선포하였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